자,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우리 서익한 약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서익한 약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익환 약사입니다. 예, 잠시만요.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네, 잠깐만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리시죠? 예,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알차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된 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예.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마리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쌍두마차가 되겠죠. 이 쌍두마차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2차 급성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2차 급성장기를 이끄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성호르몬이 나오지만 성장 호르몬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쌍두마차가 2차 급성장기를 이끌면서 우리의 말이 앞으로 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끌어주는 두 개의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성조숙증 또는 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큰다던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성 호르몬이 나올 때 아이가 키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가 2차 급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키가 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장 호르몬 말고 성 호르몬이 갑자기 때 아니게 즉 이른 시기에 2년에서 3년 정도 이르게 먼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키 크는데 쩔룩쩔룩해서 잘 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83배나 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증가세는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 성장을 위해서 성조숙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그리고 성조숙증에 대한 애유가 있다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 관리를 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의 급격한 증가와 우리 아이가 안전할까라고 했을 때 어, 엄마 아빠의 잘못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의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급격하게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첫 번째 성조숙증의 원인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논문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원인이다라고 지목하는 게 뭐냐면 비만입니다. 비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달 음식의 증가입니다. 배달 음식이 증가했을 때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오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는 굉장히 뜨거운 열에 의해서 가열돼서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용기의 가소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스페놀 A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들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아이의 성 호르몬 분비라든지 적어도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접근해가지고 성조숙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만돼서 원인을 하나 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환경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노출이 우리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조숙증은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저수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주사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게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지 않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줄 것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조숙증을 또 어떻게 예방하고 성조숙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뉴스에 나왔다는 건데요. 예전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올해 4월에 나온 겁니다. 2023년 4월 4일 YTN뿐만 아니라 KBS 여러 가지 뉴스에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12년 사이에 성조수증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 83%가 아니고요. 83배가 늘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6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계 백병원 연구팀이 거의 뭐 12년간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서원 또한 13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부 자료를 좀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남자아이가 83배로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아이의 성조숙증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남자아이의 비만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조사가 2020년까지거든요. 코로나가 급격하게 본래 창궐할 때의 전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급격하게 성조수증에 노출된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남자아이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여자아이가 성조숙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다라고 했을 때 여자아이가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러면 원인은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과거에서부터 성조숙증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비만인데 비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분비 장애 물질, 즉 우리가 말하는 비스페놀 A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이고요. 그다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기기의 노출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면 어떻게 성조숙증에 걸리지? 그런데 이게 최근에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었는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12시간 그리고 6시간, 12시간 쬐봤더니 6시간보다 12시간 쬐던 쥐에서 여러 가지 성조숙증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못하게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적어도 블루라이트에 대한 노출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조명부터 우리 LED 조명부터 블루라이트가 안 들어가 있는 조명 있죠. 그런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블루라이트 차단 스크린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차선책이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놀고 내부에서 활동해서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끔 외부의 활동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한국의 성저수증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의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키라든지 연간 성장 속도라든지 호르몬의 증가 정도, 심적 성숙 정도,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이런 걸 면밀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피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매년 몇 센티미터씩 자라는지 매번 데이터로 축적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장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를 매년 얼마 정도 크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얼마 정도 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매년 5cm, 올해도 5cm 자랐네? 이번에도 5cm 자랐네? 내년에도 5cm 자라겠지? 그런데 갑자기 5cm가 아니라 10cm를 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8살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도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도 아이의 키를 급속하게 크게 만들어요. 즉 우리 아이가 갑자기 키가 컸다라는 것은 그 애가 뭐 영양이나 이런 것에 요법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아이가 급격하게 키가 커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성징의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뭐 검사를 한다든지 추적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저수증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저수증을 외관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최진호 교수님에서 만든 표에는 뭐 유방이라든지 가슴 멍울이 잡힌다. 이런 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음모나 겨드랑이 털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보이는 거, 만지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보다도 뭐 음모라든지 겨드랑이 털,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길이가 커진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여드름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빠른 게 겨드랑이 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분비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키가 증가한다. 이럴 때 키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혹시 우리 아이의 성 호르몬이 키 크는데 너무 급격하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영양요법을 잘 써서 키가 컸는지 아니면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키가 컸는지를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 남자도 정수리 냄새라든지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라면 조금 성저숙증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갑자기 야, 너 겨드랑이 털 났어? 너 이리 와봐. 왜 잠깐만 좀 봐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규칙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평온하게끔 유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아이는 불안감 때문에 숨겨요. 갑자기 얘네가 뭐 평소에는 옷을 벗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이와 목욕을 같이 하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엄마 아빠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너 이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신뢰를 계속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나타났을 때 엄마 아빠가 알게끔 해주면 정말 좋겠어. 뭐 남자아이는 아빠에게 여자아이는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장난식으로 또는 이게 뭐 꾸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피하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야야 냄새나 야야 잘 씻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개그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숨기게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속옷 좀 잘 갈아입어 이런 것보다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꼭 말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서 정말 평화롭고 재미있게 이 사건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그 사건 이름은 가치바 사건인데요. 우리 이제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그제 어쩌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옆에 광고를 누르다 보면 이상한 동영상들이 뜰 수 있게끔 비슷하게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컴퓨터에 검색한 내역 있죠. 검색한 내역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아이의 엄마가 봤어요. 근데 딸 아이가 그걸 검색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건이 다시 한번 터지게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모니터를 돌리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모니터를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우리 아이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정우아, 너 뭐 봐? 그거 보고 있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죠. 같이 봐. 정우아, 그런 거 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는 볼 수 있는데,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호기심에 의해서 또는 클릭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서 농담식으로 같이 보다든지 이런 거는 뭐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어서 뭐를 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도록 항상 부모가 오픈 마인드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세, 8세 되는데 팔다리 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조수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음모에 있는 털은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팔다리에 있는 털은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물론 이제 중요 부부에 나는 털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해서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크게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부모로서 조금 더 진정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잘 해주시면 아이들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저숙증과 이제 구별, 나이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저숙증에 대해서 주사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어,
2차 성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피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요. 이 LH의 농도라고 해서 호르몬의 농도가 51이 아니라 이게 오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캡처를 해서 온 건데 옆에다 다시 적어놨습니다. 5IU, 5.0 IU 이상일 때 5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요. 황체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그게 5IU 정도에 되었을 때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5 미만일 때는 약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키 클 수 있는 시간, 즉 성장판이 닫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 됐든 영양요법이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멍울이나 가슴으로 판단을 하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9세, 고환이 4cc 정도 커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성조숙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또한 8살까지는 괜찮고 이제 남자아이는 9살, 1살 더 늦는데요. 이때까지는 괜찮고 8살, 8.1살은 또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8살, 9살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8살 364일까지는 건강보험이 돼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9살 되는 해 364일까지 보험 혜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때부터 성저수증 치료를 급격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7살 때부터라든지 남자아이 같은 경우 8살 때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 과정으로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게 키 성장을 둔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쪽에 보게 되면 비만과 지속적인 체중 관리, 뭐, 그 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땀에 젖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그 다른 강의 때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죠. 기억이 나실 텐데 아이들이 땀을 바짝 흘리면서 중강도 운동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걷기라든지 단순히 이렇게 운동시키지 말고요. 땀이 삐찍 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아이의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기. 이게 그거예요.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열을 가하면 그쪽에서 가소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비스페놀 A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의 비만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성저수증을 일으키게 연달아서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는 좀 피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블루 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성저수증에 주목할 만한 원인으로 해서 연결돼서 정리를 해놨어요. 비만을 일으키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가루라든지 밀가루로 만든 쿠키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당을 빨리 높이면서 빨리 높아진 이 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게 내장 지방으로 가면서 복부 지방이죠. 복부 지방으로 가면서 복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분비라든지 이런 거를 촉진하기 때문에 성조수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비만 세포에서 그러니까 지방 세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성저수증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를 또 막아주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반대로 오메가6를 조금 피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뒤에서 정확한 논문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메가6 너무 무서워, 오메가6 너무 무서워 하는데 오메가6를 전문가들은 피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6는 어느 정도 이상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 이상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합니다. 그것보다도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히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 먹었을 때 제가 비유를 많이 드렸죠. 치킨 먹었으면 거기에서 옥수수 기름으로 치킨을 튀기는데 이 닭에 대해서 오메가6가 또 많고 오메가6 기름으로 튀겼다면 나는 오늘 오메가6 덩어리 먹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유 치킨 안 먹어야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치킨을 먹였기 때문에 오메가3를
평소보다 2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아이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게 되면 비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비유를 해드렸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가축에게 항생제를 쓰는 게 인간보다 뭐 4배 정도 더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항생제를 가축에다 쓰는 이유는 병에 걸리지 말고 병을 이겨내라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였더니 가축이 살이 쪘다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인간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은 우리의 지방세포를 폭주시켜서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항생제를 무조건 아우 나 항생제 안 먹어야지. 항생제는 우리의 인류에 굉장히 생존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지 항생제를 아예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먹었을 때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생제 먹기 시작하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 먹던 양의 2배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3배면 더 좋고요. 그 다음 비스페놀 A는 우리의 물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나 비스페놀 A 안 먹어.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캔이나 콜라 캔 있죠. 그 캔이나 콜라 캔을 뜨거운 온도에 노출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비스페놀 A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캔에서 알루미늄 캔이 새지 않게끔 그것을 코팅을 안에다 해놓은 게 비스페놀 A예요. 이미 플라스틱이 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온도로에 노출되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항상 콜라 냉장고에 넣고 맥주도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무슨 비스페놀 A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운반 과정에서 햇볕에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은 코로나 이후에 체육활동, 교내외 둘 다 줄었고요.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는 일이 적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플라스틱, 가소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잘못된 전자레인지 사용.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건 교육을 시켜야 돼요.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용도하고 전자레인지에 쓸 수 없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것만 전자레인지에 넣어라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편의점에 가면 만두 먹을 때 만두 봉지채 구멍만 살짝 뚫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전자레인지 용이 아닌데도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페놀 A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물질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블루라이트 자극으로 통해서 뇌하수트를 자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조숙증으로 바로바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에 대한 우리의 노출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 되었을 때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만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래프 가져왔는데요.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만과 과체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매년 키 크는 그런 센티메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쭉쭉쭉쭉쭉 많이 크다가 10살 때 훅 크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훅 크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만과 과체중인 애들은 툭툭툭 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11살이 되기 전에 쑥 크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찍 크고 일찍 성장판이 닫혀버린다는 것을 이 성장 그래프에서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높이 나타나는 게 조금 더 늦죠. 11살에 나타나지만 그게 조금 천천히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잘 못 먹고 아이들이 잘 안 먹고 그런 성장 부진한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키가 컸네. 근데 좀 통통했어요. 그런 경우에 성장판이 일찍 닳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푹 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성조숙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성호르몬의 활성화로 인해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만과 당이 높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사를 통해서 이제 체열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되는지 확인하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진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하루 종일 굶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분비나 이런 걸로 해서 혈당을 쫙 낮춰버립니다. 혈당을 쭉 낮춘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확인을 해요. 그 과정이 어떤 지금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당이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최대로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얼마가 나오는지로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혈당을 떨쳐야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간식을 너무 자주 먹고 그래 살이 쪄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것으로 반대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체중인데 갑자기 요즘 잘 크네. 아유 쑥쑥 잘 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심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뭐 초경 빠르고 과체중이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겁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이 빠르다면 이게 성조숙증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과체중이나 비반이었으면 거의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길게는 설명 다시 못 드리겠지만 기억을 더듬으면 우리 아이가 조산아로 태어나든지 그다음에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내가 밖에 나가면 정말 먹는 족족 지방으로 축적해야지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서 성조숙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조숙증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예요. 지금 저 그림을 잘 표시해 놨는데요. 지금 보면 이쪽 아이 빨간색 쪽 아이가 143cm고 이쪽이 아이가 컸어요. 164cm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아이가 나는 키가 좀 크려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돼서 봤더니 이게 166으로 그대로 2cm밖에 못 잘랐고 이 아이는 185로 자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조숙증이 나타나서 키가 큰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이 현재 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성장판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자랄 수 있고 성장판이 언제 닫힐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의 주목할 원인은 뭐냐면 이제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성장을 돕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그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2차 급성장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당한 시기에 키가 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폭풍 성장을 도와줘요. 쌍두마차의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이 키 크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갱년기 증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골다공증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뼈 성장을 많이 하게끔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분비하면 뼈를 만들기는 하지만 얘가 성장판을 빨리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쌍두마차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 성 호르몬이 너무 일찍 나오면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성장 호르몬이 달릴 때 크게 달리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성장, 이게 누구냐면 조산아하고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말이 성장에 대해서 달리기 시작했다라면 성장 호르몬도 달리게끔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에 키가 컸네. 그런데 2차 성징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성 호르몬과 그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단백질 섭취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비타민 D 섭취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성조숙증을 늦출 수 있는 영양요법으로 비타민 D라든지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셀레늄, 오메가3 등을 섭취함으로써 에스트로겐 분비를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 병원에서 성호르몬 치료를,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저체중아로 출생되었을 때 인슐린이나 IGF-1의 증가로서 뭐 성조숙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이미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나가지고 2.8kg로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170
좀 더 컸어요. 172 정도 되고 여자아이가 그 정도 컸고요. 그다음에 체격으로 보면 뒤에서 보면 남자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어깨와 저희 집사람의 어깨를 닮아서 뒤에서 보면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생겨는 좀 아쉽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 그럼 성조숙증이 문제다. 이런 아이들은 살이 찌게끔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아이가 항상 했던 게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운동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도 운동을 좋아했지만 운동을 해야지 그 태아 프로그래밍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꾸준히 클 수 있게끔 또 성장 호르몬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조숙증의 원인 물질로서 환경 호르몬 내분비 결합 물질인데 비스페놀 A는 거의 93%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93%가 소변에서 검출이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95% 정도 소변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식품 용기라든지 유아젖병, 그다음에 영수증 이런 것들이 다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모방 작용을 해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숙증에 대한 보고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조숙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비스페놀 A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만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만이 증가하면 성조숙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스페놀 A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장난감이나 가소제, 화장품 용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남성의 성조숙증이라든지 여성 성조숙증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프탈레이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좀 피해 주시고요. 장난감들도 가격이 싸다고 해서 중국산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조금 피해 주는 게 좋고 조금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의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과도한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문제가 돼요. 전자기기 노출. 즉 스마트폰 많이 본다고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깜짝 놀랍게도 2023년 연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즉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물론 남자 아이 그 수컷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남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흰색으로 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환한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 밤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동그라미당 6시간이에요. 12시간은 낮으로 만들고 12시간은 밤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쥐고요. 이쪽은 6시간은 정상적인 빛을 쬐어주고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를 6시간 쬐줬어요. 그리고 밤에 잘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해서 블루라이트를 쬐게 하고 밤에 자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거는 고안에 있는 세포들을 봤더니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를 숫자적으로 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춘기가 빨라졌고요. 렙틴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사춘기가 빨라지는데 렙틴은 이제 비만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더니 렙틴이 감소하면서 멜라토닌도 감소하고 사춘기도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안의 직경과 무게가 감소했어요. 안 자랐네? 이게 아니고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정자의 형성에 억제했다는 거고요. 성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블루라이트 너무 많죠. 지금 약국에 있는 저희가 지금 약국에 있는데요. 약국에 있는 모든 등의 LED에 블루라이트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루라이트 없는 등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니터도 블루라이트 없게끔 해주면 약간 누렇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조금 아이들을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한두 시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제거하는 그런 빛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게끔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성조숙증의 원인은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 비만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체성분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빨리
인바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년 체크해가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인은 비만이고 저체중아가 갑자기 컸다라는 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환경물질, 우리가 배달 음식 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야 되고,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애가 접시에 덜어가지고 먹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도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면 블루라이트를 제거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해요. 아이가 매년 얼마만큼 컸는지 체크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시간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들 사진 찍어가지고 뼈 나이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질문을 다 통합하면요. 뭐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요. 어떤 원리인지, 성저수증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은 어떤 거지, 보험 혜택 벌써 나왔죠. 보험 혜택 때문에 이게 병원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과 성저수증 이렇게 많이들 맞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좋습니다. 성저수증 치료만 하는 거가 좋고요. 원래는 성저수증 치료와 성장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저수증일 때는 당연히 성저수증 치료를 하고요. 성저수증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성저수증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판이 닫히는 것을 늦춰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판이 닫히는 것을 늦춰주는 것 뿐이고 성장 호르몬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우리 아이가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쌍두마차로 해서 키 크는 폭발적인 키 크는 시간을 늦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그러니까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할게요. 이제 두 단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키가 갑자기 크다가 안 크는 느낌이 듭니다. 에스트로겐이 분비됐을 때 아이가 폭발적으로 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조수증 치료를 하게 되면 성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키 크는 게 잠깐 늦춰지는 느낌이 나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성장판이 닫히는 시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키 크는 시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명보험에서 대기가 5년이라고 하는데 5년이면 아이는 이미 다 컸습니다. 성조수 이미 다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불안과 해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하긴 하는데 분명히 성조수증 치료 주사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시작한 거고요. 처음에 맞았던 아이들이 이미 아이를 낳고 애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이성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조수증 치료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거고 부작용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성조증 주사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같이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게 키 크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 키가 크게끔 이 주어진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을 늘리는 게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가 크게끔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한다면 운동요법과 항산화제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치료 중에는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조숙증 치료제는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항암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리낌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하고 다른 주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억제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주사가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주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조숙증 주사는 늦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9살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맞으나 성장 호르몬 주사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조숙증 주사를 시작을 했다라면 성장에 대해서는 영양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키가 갑자기 안 크는 것도 느낌이 있지만 잘 보면 이미 아이는 그거 아시죠? 여성 호르몬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거 우리 생리 중에 갑자기 여성분들 갑자기 밤에 뭐 많이 먹는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잘 모르겠지만, 생리할 때 항상 그 여성분들이 갑자기 뭐 터졌다가죠.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 호르몬이 이미 나온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성조숙증 치료를 하더라도 많이 먹게 돼요. 그 음식을 많이 먹은데,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서, 에스트로겐을 안 나오게끔 하고는 있지만, 식욕이 많이 땡기기 때문에 비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비만으로 가면 다시 성조수증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되돌림이 안 하기 위해서 성조수증을 하는 관리에 비만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성조수증 치료 중에는 꼭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성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디기 때문에 운동요법과 그다음에 영양요법을 써서 단백질과 이런 걸 해서 키가 크는 그 시기 때문에 잘 크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먹고 식욕이 터지기 때문에 이때는 비만 관리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조수증 치료는 의사 관리 하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게 한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영양요법과 운동요법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제는 어떤 거냐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주사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 호르몬을 한번 폭발적으로 탁 나오게 해가지고 애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 호르몬 안 만들어야지 라고 한번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나온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나오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3회차부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성조수증이 심해지는 느낌이 처음에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3주 이후부터는 성호르몬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성선 자극 호르몬에 대해서 10배 정도의 치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성 호르몬이 이제 방출되는 게 서서히 중지가 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성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5cm는 더 자라는 게 성조수증 치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인 시기를 했을 때 5cm 하고요. 여기에다가 주어진 시간이 2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운동요법도 열심히 할 거고 영양요법도 더 열심히 할 것이며 관리를 잘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놨어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 그다음 프로바이오틱스,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 성조수증 치료를 하는 도중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성조수증 치료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조수증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 관리, 비만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성조숙증 치료제는 키 크는 주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조숙증으로 인한 성장 저하 해결하기 위해서 성조숙증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이게 한정된 시간에 키 크게 하는 주사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가 크게 하려면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A, C, 셀레늄, 파이토케미칼,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항산화제 비타민인 비타민 A, C, 셀레늄과 파이토케미칼, 오메가3는 성조숙증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조숙증 치료 주사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인제 상계 백병원 박미정 교수님이 딱 집어서 4가지를 얘기해요. 호르몬 관리하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소 관리를 꼭 해주라고 합니다. 키 크게끔 하는 영양소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A, C, 셀레늄, 단백질,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염증성 물질이 몸에서 많이 안 나오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건데 그 안 나오게끔 해주는 게 누구냐면 비타민 A, C,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와 오메가3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놀랍게도 이게 나왔습니다. 세포 외액에 대한 관리예요.
우리가 인바디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세포 외액에 대한 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체크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 인바디에서 나온 결과지 있죠. 거기에서 세포 외액 관리도 조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체성분 관리, 그 지방 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아이들 성장에 또는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잘 보면 이 호르몬이라는 게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도 있지만 코르티솔과 멜라토닌도 그 중에 들어가요.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호르몬의 관리가 또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운동량 감소하면 성장 호르몬도 덜 나오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병원에서 말하는 성장 호르몬 주사뿐만 아니라 또는 성호르몬 주사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몸에서 운동과 영양요법으로 나오는 호르몬 관리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초경을 같이 했는데 이러면 일단 이미 시작을 한 거죠. 키가 조금이라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경 시작했다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된 겁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됐을 때 아이가 키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2차 급성장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초경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 안 클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초경을 했으니까 에스트로겐과 성장 호르몬이 쌍두마차로 키가 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폭발적으로 아이 살 빼야 되고요. 비만이면 살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촉진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많이 해야 돼요. 성장 호르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성장 호르몬 나오게 하는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조숙증을 조금 지연시키게 할 수 있는 게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A, C, E, 셀레늄과 파이토케미칼 꼭 섭취해야 되고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 용량으로 바로 조금 섭취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치료로 치료 중이에요. 이 중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놓은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성 호르몬이 나올 거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키가 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연시켜 놓은 2년 동안 그냥 놔둘 건 아니잖아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서 살 빼야 되고 비만 없애줘야 되고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해야 되고 파이토케미칼과 오메가3 먹으면서 이게 조금 더 지연시켜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거의 다 같은 답입니다. 10살 때 생리했으니까 이때는 적당한 시기에 생리를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폭발적으로 클 시기예요. 2차 급성장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키 성장하는 거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진단받고 매월 호르몬 투약하는데 도움되는 영양요법 두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지연시켜 놨을 뿐이지 키 성장할 수 있는 시간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써놨는데 성장 호르몬 촉진하는 게 바로 IGF-1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단백질 필요하고요. 중강도 운동 마이크로바이옴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지연시키는 게 항산화제 A, C, E, 셀레늄이고 비타민 D가 성조숙증을 예방을 하고 지연시켜줘요. 그 다음에 오메가3도 그 역할을 하니까 아이가 이때는 성인 용량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알약만 먹을 수 있다라면 우리 아이도 좀 그게 안 돼서 좀 어려웠었는데 알약만 먹을 수 있다라면 성인 용량으로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음식이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오메가3 강의할 때 했던 자료 풀었던 강의 자료인데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카놀라유 있죠. 이쪽에 다 옮겨놨습니다. 이거를 볼까요? 이거 고급 어디서 튀김집에서 많이 쓰는 말통 식용유입니다. 이 말통 식용유는 콩기름인데요. 콩기름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75대 1이에요. 엄청나죠? 그냥 오메가6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곳에서는 옥수수유를 쓴다고 얘기하죠. 57대 1이에요. 그 다음에 비비땡은 그래도 좀 올리브유 쓴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54대 8 정도 됩니다. 근데 튀기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를 좀 뿌린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결과적으로 오메가6 덩어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 치킨 안 먹을 수 없습니다. 튀김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메가6를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할 필요 없다. 오메가6 지방산을 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메가6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6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메가3를 대신 더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를 줄이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오메가3를 먹으라고 허버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 생선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뭐 매일 고등어 먹고 참치 먹고 이렇게 먹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3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오메가3는 50도가 넘게 되면 이미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메가3로서의 열을 가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1.7%, 1.5%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으면 고등어를 생으로 먹든지 그 다음에 참치는 항상 회로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메가3를 그냥 섭취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성조숙증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은 이쪽에서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그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떠한 것들을 먹는 것은 솔직히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지방의 축적이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축적된 사람과 탄수화물을 먹어서 지방이 축적된 아이들 똑같이 지방이 축적된 아이들은 성조숙증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게 지방인지 탄수화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 지방이 축적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팀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오메가3 섭취가 성조숙증에 역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성조숙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항산화제. 항산화제의 불균형이 성조숙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항산화제를 먹여서 성조숙증이 지연됐다는 것은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성조숙증이 걸린 아이들을 보니까 항산화제가 몸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없는 아이들이 성조숙증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 비타민 A, C, 셀레늄과 파이토케미컬 섭취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아예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요. 비타민 D의 부족이 비만과 그다음에 비만과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비만과 성조숙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데 비타민 D는 우리가 그 먹는 아이 용량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더 먹여도 돼요. 우리 하루 권장량은 아이들의 비타민 D에 굉장히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좀 아이들은 좀 더 섭취를 했으면 좋겠고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흡수율을 높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식사 직후에 먹습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 것과 공복에 먹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30% 정도의 흡수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비타민 D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에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식사 직후에 먹으면 좋은데 지용성과 같이 먹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흡수율 30%가 차이가 나는데 오메가3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같이 덩거물어 제가 국어를 잘 못해요. 하여튼 덩어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엉덩이로 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한국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섞여가지고 음식물과 같이 섭취하게끔 하는 게 좋으니까 비타민 D는 오메가3와 함께 음식 먹고 직후에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콩에 여기에 또 다른 메타 분석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쪽에 그 질문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 성교수증 있는데 콩 단백질 먹으면 혹시 에스트로겐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이소플라본 때문에 성조증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이소플라본은 성조증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콩의 섭취는 성조증에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성조증을 예방하고 지연한다는 연구 결과는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 단백질을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회피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유 수유가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6개월 이하가 됐을 때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 이런 것보다는 BMI 아까 말했던 겁니다. 내가 탄수화물 먹고 살이 쪘든 지방 먹고 살이 쪘든 고기 먹고 살이 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BMI 즉 지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가 성저수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유의성이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에 대한 성적성이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방이에요. 우리가 고지방식을 먹여서 살이 찌게 되면 성저수증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그 내용이니까 그냥 리뷰만, 그러니까 복수만, 리마인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저수증을 일으키고 성저수증이 있던 아이는 나중에 살이 빠지더라도 기억력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저수증 관리는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성저수증에 대해서 이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의 영향을 받고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성저수증을 일으키고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 A, C, E, D, 그리고 셀레늄과 파이토케미칼, 오메가3다. 이거는 거의 공식입니다. 성저수증에 대한 예방과 지연을 맡아줄 수 있는 건 이거고요. 키가 크게 한다, 성장 호르몬을 나타나게 해준다. 그런 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IGF-1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운동이죠. 운동의 영양요법은 아미노산과 프로바이오틱스가 IGF-1, 키 크는데 길이 성장을 하게끔 하는 호르몬이 IGF-1인데 그것을 촉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비스페놀 A가 먹게 됐을 때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비스페놀 A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쳐서 비만하게 되고 당뇨가 일어나게끔 하는 역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비만과 당뇨는 또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3%가 소변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어요. 비스페놀 A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저수증과 간과 비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비스페놀 A를 정량으로 쥐에게 투여를 했을 때 임신했을 때 노출된 쥐는 3대까지 자식에게 성 관련 문제를 비스페놀 A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또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만과 염증 수치뿐만 아니라 세포 외액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바디를 꼭 아이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성분도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저수증의 예방 관리에 도움되는 영양소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오메가3 비타민 D,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리고 또 하나가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물질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막아줘야 된다. 라고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성교수증 피해를 막으려면 먹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비만, 오메가6, 오메가3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환경호르몬과 나노플라스틱도 중요해요. 나노플라스틱의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환경물질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나노플라스틱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먹는 것을 방어하는 거, 먹는 거 그것은 오메가3를 먹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A, 비타민 D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또 2년 플러스 알파에 한정된 시간 동안 키가 크려면 운동과 단백질,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수면,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능 볼 때, 초등학교 때는 놀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3년에서 6년 동안 수능 하루 이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노력을 한다면 키 크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조증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초경하기 전이라든지 초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 이 짧은 시간이 수능보다 더 큰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좀 강요는 좀 그렇죠. 강조를 하고 매일 설득을 시켜서 영양요법과 운동요법을 써서 아이의 키 성장에 지연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강해 주신 설카인 약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도 답변을 주셔서요. 요거까지만 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요. 아까, 9시 44분이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집중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증상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내가 아이가 몇 센티미터씩 자라는지 확인을 해보고 언제쯤 폭발적으로 2차 급성장기에 도달하는지 그러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운동과 영양요법을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뭐 9살, 8살, 9살 전후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거 없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먹일 수만 있다면 키즈 비타민도 좋죠. 그런데 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데 꿀꺽 삼킬 수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T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먹을 수만 넘길 수만 있으면 근데 넘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킬 수 예, 역시 심은혜리 님이 또 제가 말하는 것에 답변을 올려주셨네요. 정말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이미 답변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포가 수분이 없어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너무 많아서 부종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에너지 대사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호르몬도 교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저는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쪽에서도 또 뭐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내용이라 보고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지 않은 성조수중입니다. 성호르몬 억제 없이 예, 그렇게 하면 어, 예,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게 성조숙증까지는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아까 말한 5 이상은 넘지 않는 것 같고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요. 뭐 숫자는 5는 아닌데 이게 조금 애매하고 좀 이른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단백질 운동요법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이때는 공부도 안 시켰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했지만 공부를 안 시키고 저희 이때는 잠만 재우고 운동시키고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2년 동안 완전히 그 키 성장에 몰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딱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나중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 크는 거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의 정시에 맞췄네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서익한 약사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편한 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 건강,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마무리할 건데요. 설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